50 플러스 열린 학교 성인을 위한 생활형 재무설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 진찰 시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명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늦었다라는 이제 의사소견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재무설계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돈이 아니라 시간과의 경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비금융권 출신입니다. 한 번도 금융권에 있어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다 그 제조 판매업 쪽에서 주로 LG에서 근무를 했고, 그리고 LG의 해외 취재원으로 이집트, 터키, 멕시코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직장은 그 외교부 산하에 한 아세안 센터라고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농경시대 재테크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은 첫 번째 이제 가계부를 그다음 2단계는 아낀 것을 더 아껴라. 그다음 3단계는 평생 아끼며 살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아끼면 무엇인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농경시대의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바른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중고 대학원까지 18년,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거의 한 30년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 30년도 예전에와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테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이제 모색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년 정도를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또 30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장 30년 동안 총 60년의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30년 동안 우리가 50%를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경제 재테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저축이나 주식이나 펀드 아니면 부동산 등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축은 저희가 이제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지 저희가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축은 이제 장기적으로 크게 이제 효과가 없고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개인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면서 재산을 형성하는 두 가지의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 현금 자산을 이제 많이 올리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죠. 그게 아니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방법, 이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자산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중장년들은 삼중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녀를 모두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됨에 따라 가지고 이 청년에 대한 저희가 부양을 또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본인 자체도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실업자가 되는 이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종의 삼중고를 가지고 있다. 이게 현실적인 이제 그 상황이고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거의 한 25%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저희가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고요. OECD 평균이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 되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영업 탑5의 5위는 치킨집입니다. 4위는 이제 편의점이 4위고요. 3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상당히 왜 이렇게 교회가 많지 하시지만 요즘 그 큰 도로 뒤쪽에 이면도로를 가보시면 상당히 조그만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자영업 3위로 되어 있고, 2위는 미용실입니다. 그리고 1위는 그 커피를 마시는 카페들이 이제 최고 1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은 숫자도 많지만 이 특정한 그 업종에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는, 아니, 그, 우리가 왜 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한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론적인 그 학문 위주로만 그 교육을 하는 게 한국 시스템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이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케인즈의 경제학 이론, 뭐 이런 이제 경제학만 저희가 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저희가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모님들은 생활 경제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저희 할아버지 세대들한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경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냥 그 예전의 그 방식대로 자녀에게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사회에 나오면 또 누가 그걸 알려주냐?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회사 사장님이 저희가 경제 교육을 알려줄 수는 없고요. 친구들 대부분 다 뭐 동일한 환경이니까 그분들도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를 많이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다 강북에 사십니다. 그래서 아니, 강남이 그렇게 가치가 높고 이런데 왜 강남에 안 사시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강남이 그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크게는 미래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냐? 주로 이제 펀드 매니저, 그다음 뭐 보험 쪽에 파이낸셜 플래너, 그다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뭐 부동산 컨설턴트, 그다음에 금융권의 전담 PB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재무 설계, 재테크의 그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그분들은 이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당연히 미래는 밝다라고 이제 어떤 저희가 문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희 중장년층들이 그 자녀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1억에서 뭐 1억 5천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뭐 전세든 매매든 주택을 이제 마련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세는 지금 이제 80%까지 가능은 하지만 현재 대출 한도가 있습니다. 2억에서 5억 정도가 이제 전세가 가능하고요. 매매는 지금 총액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제가 자기 자본의 한 60%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5억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억 대출을 받더라도 3억은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현실적으로 부모인 중장년층들이 이러한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생활경제의 시작점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이 60세죠. 이분들은 정년퇴직을 하면 바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운이 좋았다면 또 뭐 산하 공공기관에 가서 한 2, 3년 정도 근무를 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노후에 대한 그렇게 우려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보통 이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십니다. 1차 퇴직을 하게 되면 그때 자녀가 한 20대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가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나이도 뭐 23세에서 20세 정도로 한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생활비의 부족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보유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보유자산으로 많이 생활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기간제 취업이 끝나게 되면 2차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예전에 받았던 급여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3세 이제 연금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초반에서 63세까지 연금을 받는 이 13년 동안이 일종의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그 재무의 크레파스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그 공백기가 있으면서 급격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상실이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현재 우리의 중장년이 안고 있는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단락단락마다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정기적인 수입원을 꼭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재무 설계를 하시더라도 동료보다는 친구나 지인과 항상 대화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멘토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직장에 있었던 그런 멘토가 아니라 좀 사회, 조금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이런 멘토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녀하고도 재무 사항을 항상 대화를 하고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정도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걸 항상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자녀에게 만약에 돈을 빌려주시면 꼭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도덕, 모랄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한번 돈을 빌려주고 받지 않으면, 자녀들이 돈을 갚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돈을 빌리는 데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건전한 재무 설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생활경제 첫 번째 이제 항목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무료 재무 설계를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보험회사, 금융권에서 이 재무 목표를 세우고 재무 상품들을 이제 추천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뭐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이 무료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대한 상환한 대가가 있죠. 이분들은 이제 무료 재무 설계를 해주면서 형식적인 이제 진단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라, 이제 펀드에 가입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덫을 놓고 누군가는 걸려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갱님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에 전락하기 쉬운 게 일반적인 중장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조금씩 절약을 해서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티끌을 모은다고 해서 태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으는 과정에서 이 필요도 하고 인간관계를 또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절약하고 저축함에 따라서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재량만으로는 빠른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은행에 돈을 넣으면 1%, 1.5% 이자를 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2, 3% 되면 돈을 저축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는 것 자체가 돈을 까먹는 이러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 가끔 나와요. 이자율이 다시 많이 올라가면 어떨까?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공단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예전 그 88년도부터 이자율을 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뭐 한 10% 수준이었다가 현재는 1%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이게 사이클 상으로 조금씩 오르는 게 너무 우려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최장기적으로는 뭐 이자율이 없는 이자율 제로라는 이제 그 시점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단기적으로 한 몇 천만 원 돈이 있다. 이런 걸 어떻게 굴려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300만 원까지 이제 예탁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맡겨 놓으시면 연말 정산하실 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예금 담보 대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노란우산 공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중심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윳돈이 있으면 또 어떤 형태가 좋으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동네 가까이에 보면 이제 새마을금고라고 있죠. 여기에 가시면 특판예금이 있습니다. 특판예금이 이제 비정기적으로 출시가 되고 주로 이제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는데 이 5천만 원 예금 보장이라는 것은 이자 포함하는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 기준은 한 4,500만 원 정도가 적당하게 저희가 돈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러면 일단 가까운 새마을금고 가셔가지고 그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등록을 하시면 계속 정기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와요. 그러시면 이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도 수령이 가능하시고, 저도 이제 저희 동네 가까운 새마을금고에 그 가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4%, 5% 이렇게 배당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위험성도 상당히 떨어지면서 상당히 실속에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축이나 적금을 할 때 보통 이제 예전에 이용했던 주거래은행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이제 보통 은행 입장에서는 개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우리가 오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이유를 준다? 뭐 그런 상황이 거의 없죠.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시면요. 은행별 상품을 비교하셔가지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좋고요.
대출 시에는 그냥 필요한 자금만 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뭐 자동이체 신청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이자율을 조금 차감을 해주게 되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출을 위해서는 이 정기적인 소득 증빙을 확보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득원이 확보가 돼야지 소득원이 없는 무소득자한테 대출을 해주기는 금융기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인 소득원을 확보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용카드를 아직까지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는 뭐 사용하시려면 가급적 이제 고정적인 비용, 이제 자동이체로 나가는 고정적 비용들만 지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혜택은 이제 뭐 항공사 마일리지 때문에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신용카드의 가장 큰 맹점이 할부 거래를 많이 하세요. 근데 할부 거래를 하게 되면 연간 이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할부하더라도 5% 정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금융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재무 관리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이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요즘 뭐 아주 핫한 아이템이죠. 요즘 뭐 누구나 이제 주식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공모주 청약으로 이제 다 주식 계좌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동네에 가까이 있는 투자증권 이런 주식 회사에 증권 회사에 가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대기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소수의 성공 투자자들만 보이고요. 실패한 투자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은 조용히 사라지게 되죠. 성공한 분들만 본인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를 많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쪽박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뭐 친구들도 보면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주식 투자해서 이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주로 이제 돈을 잃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몰빵 투자입니다. 작전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알고 있는 지인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투자했다가 이제 돈을 완전히 까먹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몰래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쉽게 얘기를 밖으로 못하죠. 이제 아내한테 비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도 몰래 투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쪽박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서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돈을 벌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또는 두세 번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카지노 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 잃었을 때 거의 돈이 없듯이 연속된 행운이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 그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매매냐면 프로그램을 걸어놔요. 주가가 10% 오르면 판다. 그리고 주가가 5% 떨어지면 판다. 이런 프로그램을 매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탐욕,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주식 투자가 기관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주식 투자는 카지노의 블랙잭 같은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보통 주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라. 그렇지만 누구도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가치 분석을 하고 하라 하지만 가치 분석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가치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시장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장도 아니고요. 오직 마음 수양을 쌓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 조금 불안하니까 펀드는 안전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펀드도 결국은 주식의 또 다른 형태고요. 저는 이제 펀드를 하시는 분들도 연말 정산이 가능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 펀드만 이제 가입을 좀 하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연말 세제 혜택이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하고 IRP를 합쳐서 이제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0세 이상은 지금 앞으로 이제 작년부터 3년간이죠. 3년 동안 1,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을 하게 되면 뭐 16.5%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는 것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제 펀드를 하시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그 MRG 약정 사업 기반 펀드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MRG의 뜻은 뭐냐면 미니멈 레베뉴 개런티라는 뜻이고요. 정부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영종도 가는 길에 있는 그 영종도 대교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기간 산업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고 그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적자가 나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펀드가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5% 정도 배당주를 주고 있고요. 주가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안전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그 트렌드는 그 공모펀드가 아니라 이제 사모펀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주로 이제 50인 이하 49명까지만 할 수 있고요. 1억 이상만 할 수 있는 이 사모펀드로 이제 많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사모펀드 자체도 뭔가 이제 모랄 해저드 제가 뭐 라임이나 이런 건 때문에 상당히 조금 주춤한데 결국은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공모보다는 사모펀드로 많이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펀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목적 없는 절약은 금물이다.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절약을 하시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이 범위까지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금융 상품에만 꼭 투자를 하시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보험 쪽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제 보험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게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게 보험이 위험을 담보하다는 목적보다는 좀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자산 투자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납입 후에 저희가 보험 효과를 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보험을 이렇게 쭉 몇 개씩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금을 받고 있는 보험은 몇 가지 안 돼요. 돈만 대부분 다 들어가는 보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냐? 첫 번째는 저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보험을 가입해서 그렇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게 된 그 기본적인 처음의 시작이 가까운 지인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만 좀 보험을 가입해달라. 내가 이제 새롭게 좀 뭔가 자영업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보험인지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사인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보험들이 대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보험들을 찾아보시면 보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종신보험, 변액보험, 뭐 애들 교육보험, 암보험, CI보험, 자동차, 실손, 화재보험 7, 8가지씩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의 약관, 보험 정권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 이제 보험의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정부에서 뭔가 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보험 사기단, 뭐 이렇게 뭐 보험금을 받는 전문적인 조직단들이 이게 뭐 적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윤리의식 그리고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떳떳하지 않게 보험금을 받는다라는 이런 의식화된 이런 홍보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결국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보험사에 뭐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언젠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험금을 받는 데 대해서 윤리적으로 전혀 크기도 끓임 없이 정당하게 우리가 청구를 해서 받을 거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보험은 지금 세 단계로 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제 보험이 있고 두 번째는 전화 가입을 통해서 하는 보험입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사람을 통하지 않는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이 있는데요. 사람에 가장 의존하는 보험이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아까 전화 가입은 중간 정도 되고 온라인을 위한 다이렉트 보험은 제일 쌉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거의 한 30, 40%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직까지 중장년층들은 예전에 그 익숙함 때문에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절감을 하시려면 온라인 보험 쪽으로 바꾸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보험사들은 가장 좋아하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을 해야지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매년마다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0세, 100세 시대까지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보험사의 굉장히 효자 상품입니다.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도 지금 종신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뭐 사망을 일반적인 평균 연령, 그러니까 한 뭐 80대 후반 90대에 사망을 한다고 하면 그걸 수익으로 받는 제 자녀들도 거의 한갑이 넘기 때문에 60이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보험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종신보험은 가입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굳이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시점에 자녀들 어린 경우에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보통 한 20년 한정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내가 만약 20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받겠다. 이런 보험은 보험료도 싸고 굉장히 현실적인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험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변액보험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변액이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주로 권유를 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요. 언젠가 이게 변액보험이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뀌면 본인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전환하는 시점에 그 당시의 이자율 기준으로 연금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연금을 전환한다? 그러면 1% 정도의 이자율 가지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연금이 그렇게 큰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변액보험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고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이 보험을 계속 이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이게 다양한 펀드에 이제 운용을 해서 수익률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펀드를 최대한 그 본인한테 맞는 펀드로 상품을 변경해서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어떤 분들은 CI 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CI 보험의 뜻은 그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때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일단 먼저 지급을 하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크리티컬하다, 위독하다, 위중하다의 판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래서 CI 보험이 보험금이 좀 큰 금액이 나오게 되면 보험사들이 이거는 CI 보험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대한의 해석을 보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자의성이 너무나 강하고 이게 금융감독원에 가장 민원이 많은 보험 상품이 CI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이제 가입하실 때 좀 신중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중히 하셔야 될 보험이 저축보험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에 돈을 넣으면 되거든요.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저축에 대해서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보장이 되죠. 그렇지만 이 저축보험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건 뭐 저축이냐 보험이냐? 그리고 이 보험사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 보험 그 사업비가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저축 상품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약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보험사들이 비과세 10년이 되면 이제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과세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자가 얼마 높지 않으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의 이 저축보험은 가입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상품은 보험으로서는 좋은 상품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은 이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거의 한 3천만이니까 한 60%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죠. 그렇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40% 아직도 실손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늦었지만 가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빨리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제까지 뭐 치료받은 게 많고 내가 병원에 좀 이렇게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험이 가입이 되겠냐라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 가지고 있는 지병을 공개를 하고 그 병에 대해서만 면책 보험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다른 병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형태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고요.
매년마다 이제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 올해 초에 제 거를 보니까 한 15%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손보험이 이제 매년 올라가지만, 우리가 중장년층이 되면 그만큼 또 치료받을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큰 이제 실손보험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치매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나중에 치매가 걸리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의지를 하지 않겠다 해서 본인들이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거의 한 100만 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치매를 하게 되면 보험금을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보험사에서 조금 까다롭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 판정 자체를 굉장히 보험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금융감독에서 시정 지시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제 치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그 완화가 됐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이 보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장수함에 따라서 장수에는 다 치매라는 병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80대 중반 이렇게 되면 약한 정도는 좀 중한 정도는 치매가 오게 되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이런 보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간병보험입니다. 간병보험은 이제 본인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요.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하루 이제 10만 원에다가 식대 휴일 수당이 이제 간병인 비용으로 이제 지급이 되고요. 이제 KB손해보험이 이 간병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사 콜센터에서 간병인 이제 파견 요청을 하게 되고 최장 6개월까지 병원에 이제 간병인을 보내주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간병인을 원하지 않으면 입원 일당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제 50대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꼭 가입하셔야 되는 상품. 제가 추천드리는 게 미니 보험입니다. 미니 보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한 달에 보통 한 1,000원, 1,500원? 이 정도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우리가 보통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제 커버가 가능한 이런 이제 보험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모바일 통해서 주로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모바일로 이렇게 가입 신청을 했더니만 제가 병원 치료받은 이력이 많다고 거절을 당했고요. 이 미니 보험은 자녀분들을 위해서 가입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녀분들은 아직까지 이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이 가입해 주시면 좋고요. 주로 이제 수술비 보험이 대부분인데 수술비 보험은 어떤 거냐 하면 본인이 만약에 어떠한 종류든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30만 원, 50만 원 일정액을 그냥 지급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험 굉장히 BNP 파리바의 생명보험, 뭐 이런 교보 라이프, 뭐 프레닛 이런 데서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보험 찾아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다. 이게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끼 상품이죠.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보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해외여행을 뭐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가시게 되는데요. 보통 신경을 많이 안 쓰시죠. 왜냐하면 여행사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이제 가입해주는 일반적인 여행자 보험만 많이 가시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보험이 아닙니다. 만약 해외에서 본인이 병원에 가거나 응급실에 가는 경우에 이 보험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드릴 때, 패키지 여행을 가시더라도 거기에다 본인이 10,000원이나 20,000원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보험의 커버리지, 보험 그 받는 담보의 비율을 더 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커버리지를 높이게 되면 본인이 해외에서 이제 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이제 수술을 위해서 후송을 오게 되는 경우에 한국에 오는 항공료 그리고 병원 의료진의 항공료 그다음에 뭐 재반 비용들이 다 이 보험으로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나와서 쇼핑하더라도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 여행자 보험은 몇만 원으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보험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 보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그 온라인 통해서 다이렉트 보험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뭐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등 특약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 특약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보험금을 보통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고 보통 한 2년 이내는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가끔씩 조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왕력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 병명이 있었냐라고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시게 되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게 좋고요. 보통 그 작은 보험금은 이 보험사에서 굉장히 지급을 빨리 잘해줘요. 그래서 초스피드로 지급을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고액이 되면 받을 확률이 좀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받으실 때는 저희가 2년 이내에는 그 좀 조심을 하라. 뭐 보통 이제 뭐 해지권, 제척 기간까지 고려하면 3년까지는 좀 조심을 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료비가 일단은 이제 그 증빙을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상의 그 비용 청구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만약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해외 수술비도 지급이 돼요. 그래서 해외 나가실 때 해외 그 만약 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진한테 수기라도 손으로 쓴 그 증빙이라도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기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그 건강검진 받을 때 대장 내시경 받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그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 뭐 수술도 아니죠. 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을 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사 담당, 보험이 잘 처리가 안 되면 첫 번째는 그 해당 보험사에 매니저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 보험회사에 또 민원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민원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험사하고 통화할 때 절대 이제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러시면 그냥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이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실 때 보험회사의 프로세스를 밟아서 청구를 하시는 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보험은 저희가 이제 불이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보험금을 받는 것이 보험 가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끄림칙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세 번째는 저축보험은 절대 가입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보험도 아니고 저축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정권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아니면 뭐 보험 도움이 안 되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연금입니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가 우리가 연령대별로 100세까지 우리가 도달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68년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44%가 100세까지 살 수가 있고 여자는 48%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우리 이제 동년배들은 뭐 한 기본적으로 90세까지는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노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연금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시골에 자연인으로 산다면 그렇게 뭐 생활비가 많이 필요치 않겠죠. 뭐 그분들도 통신비는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에 살려면 계속 정기적인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금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연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들이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즉시연금, 체육, 주택, 뭐 국회의원 연금, 군인, 교직원, 공무원 연금이 많은데요.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우리 연금을 보시면 보통 3중 보장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몰디브에 가서 편안한 그 노후를 지낼 수 있고 이런 연금이 없으면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하고요. 여기 이제 주택연금이 들어가게 되면 이 4중으로
굉장히 우리가 그 단단한 이런 연금 구조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네 가지의 사중연금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대부분 다 이제까지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대부분 다 공적연금만으로 많이 생활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 정부에서요, 그 일본인 평균적인 가정이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약 한 2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 노후 생활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그 불안을 했죠. 근데 이제 한국은 더 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적이나 사적 연금이 보통 60%에서 70%를 차지해요. 그렇지만 한국은 어떻게 되냐? 한국은 자녀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25% 정도 되고요. 공적 연금, 연금 종류가 에 의존하는 분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60%가 기타로 돼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게 굉장히 그 미스테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거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생활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후는 상당히 아직까지 불안하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후에 얼마가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정부 발표가 예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한 180만에서 22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가 생활이 가능하냐?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집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야지 이 수입으로 가능하시고요. 바깥쪽에 활동을 좀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그다음 경조사 비용, 손녀 자녀들 용돈, 그리고 본인 건강검진, 그다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비용,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거의 한 500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필요한 이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으니까 적시연금이라고, 이게 삼성생명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데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는데, 이거는 그냥 연금을 집어넣어 놓고 그 돈을 푼돈으로 목돈을 집어넣어서 돈을 나눠서 그냥 받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이걸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가 가진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 돈을 좀 빌려달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죠. 이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퇴직연금은 뭐 DB형, DC형, IRP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되시니까. 국민연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9년 1월부터 저도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했는데요. 제가 최대치로 납부를 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보니까 150만 원 정도? 제가 63세에 받게 되면. 그래서 국민연금은 대부분 다 150만 원 정도가 맥스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 되게 되면 한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가 지금 맥스로 되어 있고요. 10년 이상 납부를 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61세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61년 아니면 57년 뭐 이분들이기 때문에 62세 또는 63세 이제 많이 노령연금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하시는 분들 요즘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분들이 그 추납이라는 형태, 추가 납부라는 형태로 예전에 배우자가 직장을 조금 다녔다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못 냈던 부분을 추가 납부를 하면서 두 개 다를 이제 보험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가 만약에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족연금만 수령을 하시는 경우 있고요. 본인연금을 이제 포기를 하고, 두 번째는 유족연금의 30%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본인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이렇게 이제 본인이 계산을 해보시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급적 이제 최대치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동시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배우자가 이미 가입이 가능하시면 뭐 최대한 금액대로 납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그 금융 상품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더 추가 납부, 추납 형태를 계속 이제 활용을 하고요. 예전에 만약 일시금으로 그 연금을 이미 수령하셨으면 다시 반납을 하시고 다시 연금을 살려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도 가능하시고요.
네 번째는 60세까지가 저희가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후부터 본인이 63세에 받는다 이러면 한 3년 동안은 계속 이제 납부를 해가지고 이 수령액을 최대한 올리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63세에 받는데 난 65세에 받겠다. 2년을 늦추게 되면 매년 7.2% 정도 이게 업이 됩니다. 그래서 2년을 늦추시게 되면 14.4%가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민연금 뭐 불안하다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라에서 못 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못 줄 상황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 개인 금융상품들도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서 뭐 그까지는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 국민연금을 의존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주택연금은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시적 가격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시가로 한 12억, 13억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이제 주택연금을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택연금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집을 살고 있으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구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 지급액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만약 65세에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한다? 그럼 연간 이자율을 한 3% 정도 보시면 되고요. 70세에 받는다? 그러면 3.6%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을. 그래서 그거를 연간 이자로 나눠 가지고 나누기 12 하시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주택연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충분한 노후 대책은 안 되시겠지만 노후 대책의 일부분, 그 버팀목은 상당히 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민간보다는 그 장기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가입 시점의 가격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동일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장 큰 좋은 점은 노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자녀들이 어떤 형태든 자꾸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70세 정도 되면 자녀가 40대 초반이잖아요. 자녀들이 굉장히 왕성하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시기인데 돈이 없다 이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뭐 돈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시고요. 주택연금은 이제 고려사항이 언제쯤 신청할 것인가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디에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서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되고 어느 규모의 집에 살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하고 이제 경제적인 관계 설정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을 하시고요. 요즘은 주택연금도 신탁 방식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집도 유산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려고 해도 자녀들이 그게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신탁으로 해서 나는 이 집 내가 죽게 되면 이 집에 대한 걸 내 배우자에게 완전히 위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신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최대치로 높이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목적으로 주로 이제 세제 효과가 있는 연금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퇴직금을 가지고 계셨으면 안정적인 이제 투자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네 번째는 주택연금은 이제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에 우리가 안정적인 수입원도 되고 자녀들이 끼칠 수 있는 경제적인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장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뭐 워낙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이제 10억 정도가 평균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예전에 뭐 2013년 정도에 5억이었죠. 이게 지금 10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가격이 다시 떨어질 거냐?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나 가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가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디고, 또 한 가지는 거래 비용이 높아요. 우리가 취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제 비용 등의 거래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부동산은 이 투자 자산 중에서 유일한 실물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지렛대 투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좋은 점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펀드다, 주식이다 이런 거는 이렇게 대출 일으켜서 미수 투자도 있지만 그렇게 투자 일으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일반 서민들, 현금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돈은 눈사람처럼 굴려야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금융권에서 바구니를 많이 나눠서 이렇게 담아야 된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눈사람처럼 큰 뭉치로 계속 돈이 굴러가야지 돈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은 내려가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폭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고, 부동산 투자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방향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월세 수입을 바랄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투자를 할 건지,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역대 정권별로 우리가 이 장표는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냐, 이게 서울 가격하고 전국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그때 IMF가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내려갔고, 그 이후에는 계속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거나 대폭 상승하거나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공급이 많은 시점에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공급이 이제 작은 시점에는 집값이 또 많은 폭으로 올라갔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지만 지금 현재 총 가구 수는 한 2천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구당 한 2,006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무주택자가 44%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44%고 유주택자가 56%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은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집 중에서도 어떤 집을 원하냐? 주로 아파트를 원합니다. 이분들이 빌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한번 사셨던 분들은 다시 빌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질적으로 우리가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부 정책을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정부 정책을 똑바로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이 어떠한 형태로 이 방향성을 가질 건지를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지 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제가 예전부터 3년 전부터 제가 세종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반금 모든 지원이 정부 지원이 다 들어간 도시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가치가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뛰더라고요, 세종시 가격이. 그래서 역시 이게 정부가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도시들은 굉장히 이 자산 가치가 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판교도 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세종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고, 서울 공무원들이 지방에 내려가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가깝게 올 수 있는 곳이 판교입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새 아파트들도 많죠. 지방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또 끌어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을 항상 고려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시고요. 보통 이제 집 고를 때 강남 주민들은 학군을 많이 보신다고 하고요. 강북 주민들은 주로 이제 재테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볼 때 그 언론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전국의 집값이 내려갔다. 전국은 서울하고 전국은 그 상이한 방향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더라도 지방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 부동산의 흐름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이제 뚜렷한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거의 다 막힌 상태가 많고요. 재개발도 지금 정부에서 그냥 계속 승인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작고 투자 매력도는 여전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의 집값이 오른 이유는 기본 연도별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뭐 서울에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도 별로 없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30년,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뭐. 그래서 이 욕구에 따라서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는 지금 이게 작년 자료지만 매년 9천 가구 정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급률을 보는데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우리가 재개발 단지에서 재개발을 위해서 관리 처분이 나면 집들이 많이 비워지잖아요. 그래도 비워지더라도 그건 다 집으로 카운팅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보다 숫자가 더 많이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9천 가구가 부족하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이제 투기 지역이냐,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렇게 보시는데 서울은 뭐 대부분 다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은 어디냐? 투기 지역은 지금 한강변을 따라서 있는 구들 이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고요. 빨간색 여러분들이 보시는 빨간색 지역들이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한양 때 시절에도 물길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듯이 지금도 결국은 뭐 한강 따라서 대부분 다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아서 투자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우리가 투자 후에 갚아간다. 현재의 안전은 미래의 불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맞는 투자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 가구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혼한 가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들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형편이 되신다면 도심 역세권,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지 않는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남이 살고 싶은 곳으로 거래가 잦은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한 곳에 대체 가능성이 있느냐.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점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여기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다른 오피스텔이 또 옆에 또 새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정부 규제도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또 다른 투자의 기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요,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이제 친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가까운 이제 부동산,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해당되는 지역에 몇 군데 부동산을 이제 항상 찾아가 보세요. 가시면서, 뭐 빈손으로 가시지 말고 조그만 뭐 비타 500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억을 하게 되고 친절하게 이제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요. 본인이 진짜 그 부동산을 사고 싶다 이러면 항상 계약이 가능하도록, 10% 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금을 마이너스 대출을 등으로 이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중개업소는 거래 전문가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미래를 물어보지는 마세요. 이 부동산이 오를 것 같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오를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거래를 일으켜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존을 하지 마라 달라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부동산 재테크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뛰어다니면서 본인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일단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노후에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 가족들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집을 반드시 있으면 한 대 사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가가 만약 상승하게 되면 1년 후에 은행에 가셔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대출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투자를 위한 대출은 건강한 대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위한 대출은 좋지 않은 대출이지만 투자를 위해서는 건강한 대출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아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일단 하셨으면 한동안 잊으시는 게 좋아요. 뭐 오늘 투자를 했는데 내일 가격이 얼마 올랐냐? 그 다음날 얼마 올랐냐?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했으면 본인 확신을 가지고 몇 년간 아니면 뭐 몇 개월간 묻어두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되고요.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보입시고 있는 장표가 그 통화량 장표인데요. 계속 정부에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 돈 가치를 해칭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물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지막 장표입니다. 이제 건강한 대출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투자라도 항상 그 먼저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셔야 됩니다. 눈사람 만들듯이 하나 덩치로 큰 뭉치로 만들어서 계속 굴러가는 게 우리 이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투자는 시간, 열정, 돈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지 투자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투자를 일단 하셨으면 본인이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 기획 사업 50플러스 열린 학교는 참여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의에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